안녕하세요. 8월 24일 90회 테스트 시험이 내일 모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요 테스트 측에서 시사용어 19개, 시험에 이 중에서 한 10개 나옵니다. 이 19개 반드시 나오는 걸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해설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자, 폴리코노미는 폴리틱스와 경제 합성을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은, 자, 여기 밑줄 보세요. 뜻이 중요해.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퓰리즘의 일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긴 긴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뜻이 중요해요. 폴리코노미. 아무튼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거 갖다 붙이냐고 이렇게 이 테스트이나 매경 테스트나 시사용어라 그래가지고 이 단어 2개 갖다 붙이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몰라. 그냥 참 짜증나게. 자, 볼게요. 자꾸 쓸데없는 용어만 만들어내. 그냥 포퓰리즘이란 말이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지. 자, 아무튼 세상에 말 많은 세상인데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금방 없어지는 것들. 자, 아무튼 장외 주식을 볼게요. 장외 주식. 장외 주식은 뭐냐면 우리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 있죠. 거기서 팔리는 게 요 장외 주식이에요. 장외 주식. 자, 이런 거 쉽고. 자,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는 자, 뭐 정확한 날짜는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게 87년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80년대 여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80년대. 왜냐면 이게 블랙 먼데이, 이거 분명히 블랙 썬데이, 막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블랙 먼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장 유명한 블랙데이는 블랙 목요일이에요. 검은 목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블랙 서울스데이겠죠. 그죠? 아, 발음하기 어려워. 자, 아무튼 블랙 목요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이게 1929년에 그 무시무시한 대공황 있죠.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게 아주 그 대폭락이 일어난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그게 제일 유명해요, 사실. 제일 유명한 그 주식 폭락한 날은 그래가지고 블랙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막 여기다가 무슨 월요일이라 화요일이라 월화수목금토 뭐 다 붙이는데 제일 유명한 건 사실 블랙 목요일이에요. 요거 대공황 때 1929년 때. 근데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에 일어난 거는 블랙 먼데이, 월요일이고, 월요일. 그러니까 요거 갖고 충분히 막 화요일이 튜스데이죠. 그죠? 그러니까 블랙 튜스데이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 지수가 전일 대비 완전 대폭락했죠. 22.6% 대폭락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인데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대폭락의 원인이 사실 여기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 그다음에 경제 환경 변화, 그다음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 요 3개를 적어놨네. 우리 테스트 시험에서. 그죠? 뻔한 것들 3개. 그러니까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혹시 요거 가지고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80년대 월요일에 80년대 월요일 블랙 먼데이. 자, 그다음에 블랙아웃은 전기가 단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일시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해 공급 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 상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력 공급이 순조롭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전력 공급망은 연쇄적으로 마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냉방 수요나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이나 겨울철에 요때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거 블랙아웃. 자,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 자, 비경제 활동 인구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경제 활동 인구죠. 그러면 여기 취업자나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자나 실업, 이거 우리 저기 매경이나 그 태세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말을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얘 때문에 실업률에 얘가 잡히지 않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그래서 실업률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자,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테스트 시험에 나온 그대로 일단 보자고요. 자, 만 15세 인구 중에, 자, 요 숫자도 좀 조심하셔야 돼. 15세 인구 중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하는 거야. 왜? 취업자나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취업자나 실업자도 아닌데 일을 안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다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은 할 수도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밑줄. 없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실업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업자의 조건이 뭐냐면 구직 활동을 해야지 실업자인 거야. 만약에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할 의지나 의사가 없잖아요. 일 안 하고 있어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뭐 우리 배워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두 줄이 중요합니다. 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자, 그래서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5만 8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 2천 명 증가했는데, 여기 보면 요게 중요하고, 여기에 뭐 숫자 딱 나오는데 우리가 숫자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비경제 활동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심하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더라. 이 앞뒤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한 숫자까지는 알 필요 없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카. 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우리 요거하고 서킷 브레이커라고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 요 두 개가 사실은 우리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미국에서 언제 나왔냐면 요 블랙 먼데이 때, 이때 팍 이만큼 떨어졌죠. 이 다음에 요 주식 시장을 약간 안정화를 위해서 요 두 제도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사이드카, 근데 시험에 사이드카를 정확하게 알고 서킷 브레이커는 얘는 더 독한 놈이야. 사이드카보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훨씬 독해서 얘는 아예 그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게 조치를 한 건데, 이거는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는 선물 가격이, 자, 우리 그냥 주식 시장에서 사는 거는 우리가 현물 주식이라 그럽니다. 현물 주식. 근데 선물 시장이라고 있어요. 선물 시장은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주로 이 주식 있잖아요. 이 주식을 먼저 사고 파는 거야. 이거 골치 아파요. 아무튼 이 선물 시장이라고 있어. 먼저 사고 팔아 가지고 미래에 막 그 가격이 오를 거나 내릴 거를 예측해 가지고 막 사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선물 시장이라고. 그래서 현물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 봐봐.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 자리에 현물 들어가면 틀려요. 선물 가격이 전일에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5%, 자, 요거 봐봐. 급락이 문제가 아니라 급등하는 것도 문제가 돼.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이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자, 요것도 코스피가 5%고 코스닥이 6%입니다. 이거는 이 변동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는 거, 이게 뭘 의미해요? 불안정적이라는 거야. 불안정적이라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화 됐을 때 이 선물 시장이 그때 요
이 선물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요 현물 시장에까지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선물 및 현물 매매, 여기서 좀 정확하게 근데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밑줄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고, 요거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요거 기준이 뭐예요? 기준, 여기서 기준이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 선물과 현물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켜요. 요거.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독한 조치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왜냐 지금 이거 서킷 브레이크를 가리키면은 사이드카 지금 요거랑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아예 그냥 매매를 못하게 전체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독하게. 요거. 사이드카가 뭐예요? 사이드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오토바이 옆에 요 무슨 쇠사슬, 아니 저기 쇠구챙이 같은 걸로 이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사이드카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보조적인 역할을,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서킷 브레이커는 그 두꺼비집처럼 탁 전원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거 두꺼비처럼 탁 내려가는 거 뭐라 그러더라? 회로, 그러니까 차단기, 전기 차단기 있죠. 그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독하게 이거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요거 한 그 정도까지만 아시고 사이드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신 것은 숫자까지 좀 다 알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이 선물 가격이고,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야. 그죠? 그리고 이게 급락할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급등할 때도 이걸 써먹더라.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도 불안정적이니까. 그래서 1분 이상 지속될 때 요거, 그리고 5분간 중단시키는데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자동 해제된대요. 정확하게 사이드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걸 테크는 요거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리걸 테크는 온라인 법률 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 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 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리걸 테크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겠죠. 그래가지고 요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리걸 테크가 나중에는 발전하면 변호사를 대신하겠죠. 이 리걸 테크가.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의뢰인들한테 어떤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좀 매칭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변호사 측에서 요거를 이용해서 좀 더 비슷한 판례라던가 뭐 그런 거를 찾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제일 밥그릇을 뺏길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법조인들이겠죠. 이게 발달하면 누가 변호사 찾아요? 그냥 이거 값도 싸고, 그러니까 얘네만 찾지. 그러니까 사실 리걸 테크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막 봐봐, 여기에 무슨 뭐 변호사 역할을 대신한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왜? 아직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야, 요거. 자, 그래서 리걸 테크는 온라인 법률 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형 법률 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 마켓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는 있어. 그래서 이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봐봐, 이거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뭐 변호사가 하는 중요한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냥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 읽는 게 무의미하고, 아니 당연히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 되겠지. 중요한 거 그냥 이거예요. 아니, 법과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다. 근데 그리고 요 핵심이 인공지능인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허접하다라는 거죠, 그죠? 좀 일부러 막고 있습니다. 일부러 못하게, 이 법조인들이.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내리냐고. 자, 그냥 우리 이커머스 맨날 보잖아요. 전자상거래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적어 놓은 거야. 인터넷에서 구축된 홈페이지에서, 그죠?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잖아요.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뭐가 가상의 상점이야. 그것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있는 건데 그 홈페이지라는 게,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요 가상의 상점이겠네, 그죠? 인터넷상에서의 가상의 상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고대역 폭 메모리. 자, 이거는, 자, 밑줄 그세요. D램을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대폭 끌어올린 반도체 제품이래요. 근데 저도 반도체의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아무튼 연결하면 뭔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반도체 제품인데 D램을 여러 개 적층하면 기반 면적당 훨씬 높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HBM이에요. 요거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 기술 확산 때문에 요 고대역폭 메모리의 요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그래서 아무튼 수직으로 연결한 게 더 좋아진대. 좋아지는데 요게 AI 기술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요것도 약자로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HBM 요거. 자, 러스트벨트는 자, 밑줄 그세요. 미국 북동부의 쇠락한 제조 공장지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쇠락한입니다. 쇠락한. 왜냐면 이 러스트가 왜 쇠에 녹 쓰는 거 있죠. 그 녹이야, 녹 쓰는 거.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 봐봐요.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의 제조업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있으면 여기 북동부 오데오 주변이 미국에서 한 이쯤 자리하는데 요 동네가 100년간 미국의 제조업을 주도했지만 이제 신흥공업국들이 나오면서 1970년대 고비용 구조로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조업을 열심히 여기서 주도해 왔지만 점점 이거 쇠락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녹슨 것 같죠. 녹슨 것 같아. 녹슬어서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가 침체했죠. 그래서 매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니네 동네 다시 제조업을 일으켜줄게.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놈들마다, 미국 대통령 되는 놈들마다 다 그렇게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왜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이 대통령 후보 이 나쁜 놈들이 계속 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너희 동네 다시 잘 살게 해줄게. 계속 그런대요. 그래서 이 지역의 향방에 따라 대선 승리가 결정된 걸로 보고 있다. 각 후보는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정책 발표하면 뭐 하냐고. 하나도 시행 안 하면서. 그죠? 아직까지 계속 녹슬어 있습니다. 계속 더 녹이 쓸고 있어요. 여기는. 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쇠락한 제조업 공장 지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아웃은 파산 위기에, 자, 봐봐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돈 빌려준 채권단 주도로 회생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생 작업을. 그럼 뭐 채무를 좀 늦춰준다거나 아니면 뭐 인원을 감축한다던가 그런 거를 누가 주도로? 채권단 주도로 하는 거죠. 이런 걸. 그래서 이거를 자, 밑줄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좀 빚 나중에 갚으라고 이거를 좀 미뤄주는 거죠. 그리고 감면해주기도 하고 재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런 짓 안 해가지고 이 회사 망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다고.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워크아웃 봤고요. 그 다음에 컨틴전시 플랜,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요 컨틴전시가 우발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 이런 우발적인 어떤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컨틴전시 플랜.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비상 계획입니다. 뭐 가령 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컨틴전시 플랜이에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요거는 중요한 게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 금리가 낮은, N이 일본 돈이잖아요.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주식이나 채권 등을 투자한 뒤에 환차익과 밑줄, 환차익과 금리 차를 얻는 투자 방법이래요. 요거.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높은 쪽에 금리가 높은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을 때 한국에 1,000원이 일본의 100엔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환율이라고 쳐요. 환율이 이렇게 돼. 자, 그랬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이자가 높아요. 3%고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인데 그냥 1%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A라는 사람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랬을 때 이 A가 한국은행에서 돈 1,000원 빌려가지고 주식 샀죠. 그래서 주식을 1년 후에 이제 팔고 나서 얘한테 갚을 때는 요 1,000원의 3%인 30원 이자로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일본 돈 100엔을 빌려서 1,000원으로 바꾼 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나중에 줄 때는 그때는 1%니까 그냥 10원. 10원이 1엔 아닙니까? 그죠? 10원만 갚으면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국 돈 빌려서 금리가 높은 한국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좋겠죠. 좋은데 여기서 다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식 사서 주식이 올랐는데 한 3% 올랐는데 이 환율이 확 올라가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금리 사실은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 차를 얻는 투자 방법인데 환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이 환차익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큰 위험 요소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차익과 금리차를 얻는 투자 방법이긴 한데 금리가 낮은 쪽이 어디예요? 금리가 낮은 요 금리가 높은 요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엔캐리 트레이드에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린다. 요게 핵심. 자, 그다음에 민스키 모멘트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요거 누적된 부채가 그러니까 임계점이 한계점이야. 한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순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경제가 이게 규모를 키워나면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다가 이 한계점에 팍 하면 거품이 터져가지고 쫄딱 망하는 바로 그 망하는 그 순간 요게 민스키 모멘트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게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순간.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대어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은행에 빚을 낸 채무자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호황이 돼서 자산 가격이 막 오를 때는 다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돈 못 갚겠죠. 그죠?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져서 결국 채무자는 이제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스키 모멘트입니다. 계속 이거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오버슈팅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요거는 상품이나 금융의 가격이 장기적 균형에서 크게 이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수렴해 가는 현상이야.
요거. 근데 사실 요거 수렴해 가는 것보다 뭐를 더 강조하냐면 이탈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품이나 금융자산 또는 환율,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또는 뭐 이렇게 환율 가격이 정상적인로 되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충격이 가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지고 요렇게 가야지 정상 이건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외부의 충격이 갔을 때 팍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팍 떨어지든지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장기 균형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놀래가지고 확 올라가는 현상,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상품이나 금융자산 가격이 또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원래 균형은 요 정도로 가는 건데 균형에서 크게 이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현상.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요거는 요 에그가 어그리컬처 농업이란 뜻이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요거 인플레이션에 플레이션을 더해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5만 가지 많습니다. 이 에그플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별로무 스테이션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요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밑줄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감시 단속하는 미국의 행정기관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미국의 반독점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이 독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서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자, 이게 연방거래위원회더라. 그래서 요건 약자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FTC. 자, FOMO. 요거는 약자랑 요거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Fear of Missing Out이야. 그럼 이 Missing Out, 그러니까 요거 약자랑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Fear of Missing Out. Missing Out이 뭐 기회를 놓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겁내는 거야.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소외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증후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나만 뒤처지고 놓치고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나만 뒤처지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현상. 요걸 포모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남들 다 투자하니까 불안해서 자기도 투자하다가 뭐 망한 사람들 많죠. 그죠? 그거 일종의 포모 현상입니다. 요거 뜻을 아시고요. 요거까지 다 아셔야 돼. 그 다음에 풀필먼트 서비스. 요 풀필이라는 게 요게 뭔가 충족시키다, 이행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업체 중에서 뭐 가령 옥션, 사실은 예전에는 옥션이 거의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옥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판매자가 있어. 그리고 요거를 사려는 소비자가 있을 때 판매자가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고 소비자는 그냥 옥션에다 시키면 옥션이 하는 일은 야, 얘한테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쿠팡, 미국의 아마존, 쿠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쿠팡은 여기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때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서 자기 창고에 쟁여둬요. 어느 정도. 창고에 어느 정도 쟁여둬. 그래서 소비자가 쿠팡한테 물건 시키면 여기 옥션처럼 판매자한테 시켜서 판매자한테 주문 왔으니까 보내줘가 아니라 자기 창고에 있는 거를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 창고를 거쳐서 고객에게 배달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예요. 요거 그러니까 쿠팡이나 미국의 아마존 요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 창고에 있으니까 좀이라도 더 빨리 오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요게 중요해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가 되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F 발음이기 때문에 fulfillment 서비스 해야 되는데 돌아버리겠죠. 그냥 풀필먼트 서비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우리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뭐 말하기, 듣기 평가 그런 거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봤고요. 이 중에서 분명히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화이팅!